네, 이제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주는 뭐 아무래도 고용이 제일 뜨거운 이슈였었죠. 뒤에 가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월요일 날에 새벽부터 막 그 큰 뉴스가 나왔죠.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겠다. 그것도 116만 배럴이나. 이것 때문에 70불 중반에 있었던 유가가 WTI 기준으로요 80불로 탁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제 유가를 받치는 영향은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뭐 이게 90불 100불을 보낼 수 있을 만한 이슈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 뒤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영향은 뭐 크게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뭐랄까요, 뭐 전쟁이 났을 때만큼의 그런 건 아니고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 나왔는데 요거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장 한 점심 정도까지는 증시가 나빴습니다. 감산 소식도 있었죠.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 살아났죠. 경기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죠. 이랬었죠. 거기다가 한국에서는 하이닉스가 교환사채 또 발행을 하면서 시간의 주가 또 많이 나빴었죠. 사실 하이닉스가 자금 조달 루머에 계속 시달렸었어요. 뭐 유상증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정말로 돈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나오고 나니까는 드디어 시장에서 최고로 우려를 했었던 희석에 대한 부분이 거의 확정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날 밤에 미국에서 요즘은 경기에 대해서 많이 더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보게 되면 ISM 제조업 지수 그래서 이제 경기를 어떻게 뭐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 미국 진짜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거에 힌트를 주는 그런 이제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일단 50 아래면 안 좋아요. 50 아래는 안 좋은 건데 근데 예상치보다도 더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문 쪽이 다 나빴어요. 신규 주문, 주문 잔고, 그 다음에 수출 쪽. 그래서 이게 침체 우려를 좀 많이 불러일으켰었던 데이터가 나왔다 해서 야, 진짜 우리 침체를 이제 걱정을 해야 되나 봐. 인데 근데 조금 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두고서 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이 데이터가 잘 나왔다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은 이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게 ISM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마켓에서 발표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마켓에서 나오는 것들은 괜찮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대해. 그리고 글로벌은 다 이제 마켓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이 데이터들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ISM 기준으로 제조업, 비제조업, 미국 데이터가 지금 여기 안 좋다라는 건데 다른 쪽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괜찮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 방향이 반대일 때는 그땐 중립 기여를 놓고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데이터 해석에서는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다르냐면 파란색 ISM인데 내려오죠. 빨간색 마켓인데 얘는 올라가요. 네, 희한하죠, 그죠? 세부 내역은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더 쪽이 좀 많이 나빴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뭐 이날 요 지표 나오고 나서는 인플레 안정에 대한 생각이 또 좀 있어가지고서 증시는 왔다 갔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채널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도 지불 가격이라는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프라이스입니다. 요것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약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거의 증시가 보시게 되면 최근에 뭐 인플레가 막 많이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력이 많이 높았었어요. 근데 요 데이터가 최근 2달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뭐 인플레가 또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번엔 다시 떨어졌다. 그래서 그래 뭐 인플레가 다시 이렇게 오는 그림은 아니구나. 인데 제가 볼 때 이제 지불 가격은 50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거고 이건 또 40 아래까지 뚫는 거는 선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CPI도 적당히 내려오고 난 이후에는 꽤나 횡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멘트들을 한번 뭐 쭉 읽어드리면 주문 생산 비슷합니다. 리드 타임 안정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긴 몇몇 구간 제외하고는 신규 주문에 대한 약정을 줄이는 방안 모색 중입니다. 매출 약간 감소, 예산 삭감. 매출이 빠른 속도로 둔화 중, 주문 잔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소진, 투입 비용 일부 증가, 일부는 감소, 사업은 전반적으로 괜찮다. 전반적으로 1분기 오케이, 예상 기준 4.5% 증가 보았는데 실제로 7% 증가. 다만 전방 사업 쪽인 자동차 OEM 판매량이 내려가고 있더라. 2분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전망은 고소하겠다.
신규 주문 감소, 공급업체 납품 약간 개선, 주문 잔고 줄이고 일부 영역에서는 이제 주문 쪽에 버퍼도 마련이 되었다. 전자제품 공급망 교란 문제, 팬데믹 이전 상황과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사업 부진, 고객 팬데믹 이전 수준 주문 받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 강세 유지, 여전히 몇몇 공급망 문제 겪고 있다. 전체적으로 23년 1분기 상황이 더 안정적이긴 하다. 고객 수요 예상대로 잘 증가. 전반적으로 공급 환경 훨씬 좋다. 근데 이제 그 공급 문제, 팬데믹 이전에 경험한 전형적인 문제 수준하고 비슷할 정도로 내려갔다. 글로벌 은행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영향은 없다. 네. 미중 긴장 지켜봐야 된다. 리드타임 개선, 가격, 인플레 압력에 여전히 직면. 그 다음에 철강 쪽이 가격이 일부 상승이 있었고 유압 부문의 경우 리드타임이 길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중국 위협으로 인해서 수입 재고 혹시나 하는 거를 대비해서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둔화가 보입니다. 그죠? 그치만은 괜찮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급망에 있어서는 다들 개선되고 있다. 인플레도 개선되고 있다지만 일부 부문은 아직까지도 그 바틀렉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최근에 시중금리가 되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막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그래서 뭐 이제는 금리를 뭐 연내 2회 인하 이런 것까지도 배팅이 나오니까 제임스 블라드가 답답했던지 자기 말 좀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블라드도 지금 방향이 많이 틀어졌어요. 요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4일 화요일 날에요. 우리나라 물가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예상치 하회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우리 금통이 있잖아요.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5% 원래 한국은행에서 1월 2월까지 5% 초반 그 뒤부터 4%대 4% 중반 연말이면 3%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경로로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호주 금리 동결했어요. 덕분에 한국이 이제 맨 처음으로 좀 규모 있는 국가 중에서는 금리 동결을 했는데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캐나다도 동결했고 호주도 동결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죠. 같이 하는 데들이 느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튀질 않거든요. 미국의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구인이 예상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지금 요즘의 데이터는 다 이거 싸움이요. 인플레 대 침체 이렇게인데 어쨌든 이제 이걸 보면서 이날은 반응은 침체로 더 가는 거 아니야? 이제는 고용 쪽도 빠르게 둔화가 되는구나. 야, 이 침체 사인인가 봐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종합해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경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경로라는 거는 침체에는 빠지지 않으면서 인플레는 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파월이 얘기했던 꿈 같았던 얘기대로 사실 데이터는 나오고 있다입니다. ADP 비농업 고용도 그래요. 네, 이게 예상치보단 적지만은 요 수준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다음으로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것도 이제 앞서 그 제조업하고 제가 좀 엮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하긴 했는데 이게 마켓하고 어쨌든 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ISM 파란색이고 마켓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얘는 올라가다 꺾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각국의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작년 한 그 가을을 저점으로 해가지고서는 모든 권역에서 주요 권역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봤었을 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 내역은 앞서 제조랑 비슷해요. 뭐냐면 오도 쪽이 다 나빠요. 오도 쪽이 다 나쁘고 근데 그 지불 가격 쪽은 또 좀 내려와주고 그런 식입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레스토랑 팬데믹 이전 추세에 비해 여전히 호조. 트래픽 회복 중이며 거의 플랫하다. 향후 몇 개월 내에 낙관한다. 건물 리모델링 장비, 새로운 백오피스, POS 시스템에 투자를 했다. 건설 쪽 이자율이 완만하게 상승해도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공급업체 재고 증가, 배송시간 개선, 공급망 정상으로 돌아왔다 생각. 6에서 12개월 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이게 또 개선이 되어가니 이게 또 수요가 안 좋아서 이런 것이라는 느낌도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딱 사실은 건설 쪽이니까 제일 느끼는 분야일 거잖아요. 딱 지금의 시장의 걱정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입사원 높은 임금 요구에 여전히 인력 부족.
1분기 사업은 꾸준했다. 24년대 예상하고 있는데 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걱정거리. 금리 면밀히 관찰 중. 환자 숫자 매출 계속해서 좋지만 인건비, 인플레 압박 인해서 운영비용이 올라가 매출을 초과하고 있다. 마진이 마이너스다. 공급망 완화되고 있지만 완화되어서 재고 부족이 줄어들고 있지만 재고 수준은 여전히 과거 대비는 낮다. 리드타임 노동, 가격 안정성 및 제품 신뢰성, 지속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단기 예측은 낙관적이다. 경기 하강으로 인해 지출 감소가 IT 쪽은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미래에 대해 계속해서 신중하게 접근, 인플레, 석유, 가스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 향후 투자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 계속, 금리 인상, 소비자 지출 둔화시키는데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다. 23년 하반기 또는 4년 하반기에 약간의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꽤 높다. 해고는 계속될 것이다. 물류 및 운송 서비스의 안정성 향상으로 상품 및 자재 흐름이 안정화되었다. 공급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식품 가격 여전히 높고 가용성 계속해서 도전적이다. 디젤 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 16%, 무연 휘발유 가격은 9% 하락했다. 복합 재료를 제외한 대부분 재료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번에 정상 이상으로 비가 많이 온 시기에만 판매가 약간 둔화됐고 여전히 정상적인 겨울에 판매하고 일치하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도 보시면은 계속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둔화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사실 제조 쪽하고 너무 비슷해서 다시 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네요. 자, 이제 6일로 넘어오면 차이신 서비스 쪽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중국에 그냥 일반 그 제조, 그 다음에 비제조 PMI 있고, 그 다음에 차이신 제조 비제조 PMI가 있는데, 굳이 차이를 적자면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이렇게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차이신 쪽이 좀 더 중소기업 쪽 분위기가 반영돼 있다인데, 제조 쪽은 이거는 하청업체겠죠. 거기는 아직까지 온기가 안 오고 있다. 이고 서비스 쪽은 중국이 리오프닝 한지 이제 3개월 되니까 좋더라. 이 정도로 여기는 중소기업도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다. 가 된 것 같아요. 인도가 뜻밖의 금리를 동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동결 친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실업 데이터가 좀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안겨다줬었죠. 왜냐하면 일단 실업이 예상 20만보다 더 나왔죠. 22만 8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숫자들이 막 4에서 5만씩 쫙 올해 들어온 숫자들이 다 이제 수정이 크게 돼버렸어요. 위로. 그러니까 신규 실업이 알고 보면 훨씬 많았던 거죠. 우리가 봤던 것보다. 근데 이 또 계절 조정치예요. 이놈의 계절 조정치 너무 많이 본다, 그죠? 야, 생각해 보시면은 2월 달에 데이터 나올 때부터 계절 조정치, 비중 조절 이런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업 관련해서는 4월 초에 이게 또 리비전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됐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에 봤던 것보다는 실업이 더 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고용시장도 실제 둔화가 되고는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소위 말해서 침체에 빠질 정도로 증가하고 있냐? 그럼 또 그건 아니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좀 현실 파악은 된 거죠.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거 있잖아요. 각종 빅테크 업체들에서 엄청나게 사람을 해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를 안 하니 이거 정말 귀신의 고칼 노릇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게 좀 느는데 영향이 줬구나 라는 건 확인이 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노동시장 불균형이잖아요. 미국이 뭐냐면 이제 화이트 칼라 쪽은 좀 줄어들고 블루 칼라 쪽은 여전히 부족하고, 화이트 칼라 내에서도 대기업에서 해고당하면 중소로 이직이 너무 쉽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은 아직까지 침체를 얘기할 그런 정도로 나쁜 그림으로는 안 가고 있다. 꽤나 건전하다. 그렇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계절 조정치를 요번에 변화하기 전에 게 연두색 그림, 변화시킨 후에 게 요번에 리비전 되고 난 이후 게 빨간색입니다. 보시면 작년 데이터는 오히려 과대평가가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업 증가가 과대 계상돼 있었고, 올해 들어와가지고서는 과소 계상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숫자는 별 차이가 없고, 올해 그림은 확실히 둔화는 맞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계절 조정치 나오면, 그럼 계절 비조정치는 이거는 수정이 없었잖아요. 보시게 되면 계절 비조정치는 지금 상당히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초에 원래 이게 좀 많이 증가를 해요. 제가 이거 1년으로 끊어서 그런데 원래 연초에 뿍 솟았다가 이렇게 가다 연초에 뿍 솟았다 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고,
뭐 여기 이제 나머지 것들 보시게 되면 사실 크게 뭔가 움직임이 감지되진 않는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플러스로 우리가 결국 실업 보는 건 고용 전체 분위기를 보기 위함이니 요것만 보지 마시고 실업만 보지 말고 우리가 가령 뭐 구인 이직, 그 다음에 ADP에서 나오는 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노동통계청에서 나오는 고용보고서, 이런 걸 다 봐서 파월 의장이 좋아하는 단어죠. 데이터의 총체성, 토탈리티를 보자. 예,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토탈리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기분 나쁘죠? 계절 조정 이게 뭐길래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2월 달에 금리가 그렇게까지 오를 이유가 뭐가 있었나 지금 와서 보면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이 계절 조정인이 연초에 있는 여러 가지들 조정 때문에, 데이터의 조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도 우리가 이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동통계청의 숫자 수정에 의한 최초의 은행 파산 사태였지 않느냐, 이번에 SVB 사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노동통계청을 줄이면 BLS거든요. 그래서 L자 빼면 BS가 이게 이제 좀 화끈한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욕설을 좀 섞어 갖고서 노동통계청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너네가 좀 미리 좀 조정치 같은 거 잘하고 있지. 왜 그랬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어요. 나올 건 다 나와갖고 더 이상 뭐 이렇게 변할 거는 없고, 이제부터는 쭉 잘 보면 됩니다. 이제. 예.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 기준을 제가 뒤에 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제가 이제 CPI도 그때 당시에 뭐 변화가 크게 있을 때 그 전에 이런 식으로 변할 것 같아요라고 외사 레포트가 나온 게 있다라고 미리 이제 말씀드린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번에 실업 관련해서도 하루 전날에 예방주사 레포트가 나왔어요. 이제 골드만에서 나온 건데, 골드만이 계절 조정치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하루 전날에 이렇게 보고서 나왔어요. 4월 5일 날. 내일 나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제대로 계절 조정치를 수정하게 된다면 놀라운 실업수당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 파란색이 기존에 이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절조정치 반영 후의 거를 노동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거고, 요 빨간색이 골드만삭스가 본인들이 이제 수정해서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본 건데, 보시면 거의 골드만 그림이 맞죠, 그죠? 여기도 보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뭐 어쨌든 그래서 예방조사를 적절히 맞아 놓으니까 이게 나오고 나가지고서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크게 놀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가 좀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증시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날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크게 나왔어요. 장중한테 2조가 넘어갔었죠. 그래서 가장 큰 금액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다들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선물 매도를 강하게 하는 거지라고 봤는데, 저는 그날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가정을 세워보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일까? 첫 번째 가정이 이거였어요. 목요일 날에 저녁에 나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리비전 숫자가 충격적으로 나온다라고 얘기가 되니, 그럼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최근에 좀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는 파생상품 거래가 잘 되는 한국에서 이거를 좀 선물 매도를 많이 쳤지 않았을까가 첫째였고요. 두 번째는 금요일 날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 이제 속보치가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돌던 소문들은 이제 적자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 뭐 실제로 적자 찍히면 삼성주가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뭐 삼성전자 빠지면 코스피 빠지겠지. 코스피를 매도를 좀 쳐놓자. 요 두 가지 이유가 크게 혹시나 그날에는 선물 매도에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고요. 뭐 이제 이미 다 여러분들 이제 목금을 지나서 답을 아시겠지만은 요 숫자에 대해서 별로 시장이 반응을 안 했고, 그러니까 그 실업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감산 발표가 있으면서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 날에는 오히려 또 선물 매수가 아주 크게 들어왔던, 네, 뭐 그런 정도로 좀 봅니다. 다음으로 뉴욕 연은에서 글로벌 공급망 압박 지수라고 해서 코로나에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가 이날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보니까는 완전히 과거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려올수록 이제 완화됐다라는 건데 보시면 과거의 숫자대로 돌아왔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요것이 이제는 그 공급 쪽에서의 완화로 인한 인플레 추가 하락을 또 좀 더 이끌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은행 사태 터진 이후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데이터. 도대체 은행들이 연준에서 급전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을까? 빌려갔을까에 대한 건데 다행히 또 줄어들었습니다. 아유, 안 줄어들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또 줄어들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이거 매주 볼 때마다 가슴이 쫄깃쫄깃합니다. 솔직히 피크아웃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뭐 다 제 마음대로 돌아가 있습니까? 그죠? 데이터 나올 때마다 가슴이 쫄깃쫄깃한데 다행히 줄었어요. 보시면 SVB 터진 이후에 이제 급전은 두 가지로 빌려요. 재할인하고 그다음 요번에 연준이 새로 만든 BTFP 요 두 가지로 돈을 급전에 가져가게 되는데 은행들이 요 둘을 합쳐봤을 때 그 증감이 어떻게 됐느냐? SVB 터지고 직후에 1,600억 달러나 증가를 했었죠. 근데 그 다음 주에 9억 달러 감소했고요. 그 다음 주에 114억 달러 감소했고 지난주에는 38억 달러가 추가로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요렇게만. 너무 좋죠. 네. 급전이 필요한 데가 이제 더 이상은 없나 보다. 해외는 어떨까? 해외는 보면 두 가지예요. 주요 이제 상시 통화 스와프를 맺어놓은 국가들은 상시 통화 스와프를 활용하게 되는데 요 금액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뭐 민망한 수준이고 이건 항상 열려 있어요. 뭐 유럽이나 이런 애들은. 그 다음에 그 이외 국가들이 미국에게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서 돈을 빌려오는 피마라는 게 있는데 요 피마도 잘 줄어들고 있습니다. 600억 달러로 늘었다가 550억, 그 다음 400억 달러로 줄고 있어요. 좋죠. 국내, 국외 다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또 지역별로는 누가 크게 줄이고 누구는 갑자기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도 봐야 돼요. 미국 지역 이제 연은들별로 자산 증감이 어떠냐를 보시게 되면 처음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주간에 모든 지역에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좋은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준은 우리가 최종 대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컨드 최종 대부자, 이제 끝판왕 바로 앞에 있는 중간 보스라고 할 수 있죠. 거기가 누구냐면 연방주택대부은행이에요. 여기도 이제 은행들이 돈이 궁하면 일단 여기부터 찾아가요. 여기에 가가지고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건 어떤 경로로 빌리냐 하면은 보통 이제 모기지를 갖고서 빌리게 되는데 담보로 맡겨요. 그러면 FHLB가 신용도가 엄청 좋으니까는 얘네가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걸 갖고 와갖고서는 이 담보물을 확인하고 돈 빌려가려고 하는 그 금융기관에게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빌려주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SVB 터지고 나서 뭐 하루에 갑자기 막 1,500억 달러 쫙 증가했었는데 이제는 채권 순 발행이 제로예요. 그래서 여기도 감소가 나타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 금융 시스템에서 급전을 빌려가는 곳들은 다 지금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다. 뭐 그래도 아직 잔액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끝난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이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 위기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이 그런 게 내려오긴 했는데 근데 이게 몇 년은 갈 이슈다라는 말이 저는 제일 와닿았었어요.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일으킬 거냐 그건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뭐 처음부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그러면은 며칠 뒤면은 이 지난 몇 년간의 엄청난 예금의 상승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채권을 사가지고서는 미실현 손실이 많은 거 그 문제가 그러면 한 달 안에 해결될 거냐? 그건 또 절대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 가지고서 이게 이제 아주 질이 멸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중에서도 또 상황이 어려워지는 데가 한두 군데 나올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 금요일 날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장전에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적자는 아니네요. 고작 6천억이 나오긴 했지만 적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물론 반도체는 적자죠. 반도체는 적자인데 다른 부분이 힘내줬죠.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잠정 실적 중에 단기 생산 계획은 하향 조정했으나 뭐 단기 생산 계획을 하향 조정했다고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이제는 감산 얘기가 나왔다 하니까 반도체 주식이 막 뛰어 올랐죠. 뭐 이제 사실 그런 얘기는 드렸습니다. 작년에 10월에 제가 증시가 이제
좀 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는 뭐 마이크론 하이닉스에서 감산 얘기하고 삼성이 사실은 감산 얘기는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이게 독과점 플레이어인데 여기서 잘못하면 독과점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할 수 없다. 근데요, 그게 있어요. 적자 나는 상황까지 갈 때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산업에서 기업이 물량을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로 숨길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데. 심지어는 지금 2, 3위 글로벌 플레이어가 자금 조달에 나서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명분까지 다 쌓인 거죠.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그 산업활동 동향 보시면 사실 삼성전자도 이미 물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나 또 이번 실적 발표 아니고 그 전분기 실적 발표 때에도 뭐 캐펙스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R&D 비중을 확 높여가지고서는 알고 보면 계산해보면은 물량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감사의 뉘앙스를 간접적으로 풍기긴 했죠. 그러니까 우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주식을 산 거고 이미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악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야 삼성이 이번에 치킨 게임 할 거야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삼성은 아직 상황이 괜찮대. 감산 아니야. 너가 감산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 틀렸어. 감산 안 하고 있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투자자들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이번에 마침표를 확실히 찍어준 거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요 뉘앙스로 봐가지고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뭐 자연 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감산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거는 디램 익스체인지입니다. 매일매일 가격 보면서 혹시나 이제 가격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마 반도체 보시는 분들은 다 그것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월간 고용보고서 나왔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침체 걱정은 없게. 그러면서도 인플레 걱정은 또 없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고용 순증이 너무 적으면 침체 걱정하죠. 근데 23만 6천 잘 나왔어요. 그죠? 괜찮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침체 걱정 많이 좀 덜게 했죠. 근데 또 인플레 걱정이 덜어지려면 임금 인상률이 낮아져야 돼요. 좀 낮아졌죠. 좋아요. 그리고 주당 근무 시간이 내려가는 것도 노동시장의 완화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내려가게 만드는. 이거 보시면은 또 좀 줄었죠. 좋아요. 그러면서 노동자들끼리 경쟁이 증가하면 임금이 나중에 상승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는 건 좋은 소식인데 여기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파월 의장이 가가지고 자기 손으로 썼나 싶은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엔 또 이제 은행 대한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 대출이 지금 늘었냐 줄었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대형은행하고 소형은행 간의 차이가 있느냐인데 보시게 되면 이게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 SA라는 거는 계절 조정치 반영 후에요. seasonally adjusted 이고 그 다음에 여기 no가 붙었죠. 그쵸? non이 붙어갖고 요거는 계절 조정치를 반영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로데이터는 이게 맞고 근데 시즌마다 뭐 어떤 때는 텍스 납부해야 되는 시즌에 도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뭐 영업일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계절 조정치를 쓰게 되는데 뭐 요 두 가지를 그래서 다 보시는 것이 일단은 좋습니다. 우리가 뭐 자료는 요게 최근에는 계절 조정치로 반영이 과연 될까 싶을 정도의 변화가 막 급격한 변화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로 데이터를 보는 것도 좋죠. 그렇게 봤었을 때 미국의 국내 은행들에서 예금이 빠져나가는 이제 숫자가 막 이게 1,300억 달러 빠져나가다가 38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380억 달러 커요. 크지만은 많이 좀 둔화됐다. 근데 요거를 이제 그 계절 조정치를 하고 나서 보면 오히려 지금 2주간에 약 한 2,100억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요번엔 750억 달러 들어왔더라라고 해서 일단은 안심하긴 아직 이르지만 영향이 좀 잦아드는 모습이 보인다. 그 다음에 대출이 감소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출이 감소하면 정말 필요한 곳들에 대출이 못 가니까는 갑자기 유동성 위기에 그 가게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위기를 겪으면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되게 보수적으로 변하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파월 의장이 엄청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근데 그 숫자를 보시면은 대출 쪽이 뭐 SVB 터지고 오히려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약간은 그렇게 이제 그 숫자가 또 좀 감소해가지고서 일단은 좀 요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계속 감소를 한다 그러면은 연준에서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볼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 사태를 봤었을 때는 뭐 특히 계좌조정치 조정 전 걸로 보게 되면은 거의 감소가 없는 걸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좀 몇 주간 더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은행하고 소형은행을 이제 나눠봤었을 때는 확실히 대형은행들의 상황이 좀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소형은행도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었지만 그 다음에는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대출은 좀 줄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일단 영향이 좀 잦아드는 모습이다. 계속 지켜보자. 이고요.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면은 그 SVB 사태 이후로 예금이 2,970억 달러, 이건 계좌조정치 반영 후고요. 반영 전 기준으로는 1,330억 달러가 감소를 했는데 SVB하고 시그니처에서 알려진 뱅크런 규모가 한 1,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다음으로 원래도 예금하고 MMF하고의 금리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금리 인상한 이후로는 예금에서 MMF 쪽으로 자금들이 가고 있었는데 이번 SVB 사태로 인해서 그게 가속화가 됐었어요. 여전히 금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금에서 MMF로 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예금에서 인출돼서 MMF로 가는 자금 이동의 추이도 다행히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고요. 그러면 이제는 뭘 우리가 봐야 되냐 했을 때 개별 은행들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가 됩니다. 제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찰스 슈왑이죠. 대형 중에서 어떻게 진짜로 너는 뱅크런 없냐 이건데 17일에 아마 실적 발표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자료, 제아린이나 BTFP, 제가 아까 좀 위에서 목요일 거 리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연준이 어쨌든 발표하는 거니까는 정확도도 높고 시의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악의 고비는 빠르게 넘기긴 했지만 아직 완전 해결은 아니고 유심히 봐야 된다. 다만 미리 부정적으로 볼 이유 없고 이게 시스템 리스크를 만들 전제 조건들은 만족을 아직은 못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은행들의 대출, 예금, 자료, 추이를 보실 때에는 몇 가지들이 지금 수정된 게 있어요. 첫째는 3월 15일부터 원래 SVB가 16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25개가 원래 대형은행에 들어가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 대형이라는 게 상위 25개거든요. 근데 3월 15일부로 이게 이제 망해가지고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만든 브릿지은행에 속해버리니까 SVB하고 시그니처 둘 다 중소형으로 분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대형하고 중소형 간의 사실 숫자 차이도 지금 만들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참고로 퍼스트 리퍼블릭하고 찰스 슈왑이 지금 대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료에 이게 수정이 크다는 점도 요 자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는 해요. 보시게 되면 아마 이제 미국 이런 방송이나 많이 보시는 분들은 요 앵커분이 좀 익숙하실 텐데 연준에 가서 기자회견 때 실제로 질의응답 때 질문도 하는 그런 분이죠. 브라이언 청인데 과거 자기가 연준에서 요 업무를 했었대요. 요게 H8인데 은행들의 예금 대출 추이 저 자료 취합을 본인이 했었다라는 거죠. 자, 본인이 이제 연준에서 일할 때 그거에 대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많은 은행들이 늦게 보고하기 때문에 수정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보내는 자료랍니다. 그래서 대규모 수정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런 얘기도 해요. 종종 멍청한 이유로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여튼 타이포가 났다는 거죠. 오타가 나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수정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려면 전화를 엄청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작업이 단순히 오타를 수정하는 데 있는지를 안다면 놀랄 거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추이를 보게 되면 대형은행 거는 가령 3월 15일자 거를 24일에 발표한 거랑 31일에 발표한 거 4월 7일에 나온 거 비교해보면 거의 같아요.
그 다음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형은행들 25개 거는 취합이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소형은행들은 숫자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 이 데이터가 좀 리비전이 많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은행 자료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주간에 대출 600억 달러가 비은행 기간에 매각되면서 제거된 게 있다여서 일단은 SVB가 터지고 그렇다라면 첫째하고 둘째 주까지는 대출은 증가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0년물 금리는 이제는 뭐 3.5에서 왔다 갔다 3.5 아래에 내려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유가는 감산 덕에 80불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GDP 나와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요즘에 경제가 이렇게 하강하고 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느껴져요. 지금 미국 쪽에서. 그래서 GDP도 3.5%까지 봤던 게 지금 1.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경제 자체는 많이 미국이 둔화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최악의 상황인 침체까지 갈 거냐 아닐 거냐에서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몇몇 선행 데이터들은 돌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요 둔화되는 것들이 또 바닥을 잡고 제 생각엔 2분기 정도 중에는 바닥을 잡고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총평을 해보면 차근히 갈 길을 잘 자산시장에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은 동일합니다. 긍정적입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 금통이 있고요. 중국 물가 나오고 미국 CPI 다음 주는 이제 물가 주간입니다.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그리고 뭐 수입 물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항상 미국의 소비자 물가 나오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백악관에서 한마디 슥 꺼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에는 집중을 하십시오. 과연 백악관에서 또 어떤 정보 공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3월 FOMC 회의 의사록에 제일 관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클로즈 콜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5월 달에 제 생각에는 저는 5월 달에는 이제는 그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힌트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